자, 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금융의 금융의 기본 중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장에는 금융 기본에 대해서 학습하는데요. 먼저 1강은 금융 시스템과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란 통상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회사,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관련법 및 규제, 금융수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경제체제 안에서 금융시스템은 인체 내의 혈관 조직에 우리가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혈관이 막히거나 굴절됨 없이 혈액을 인체 내 구석구석까지 순조롭게 운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의 운영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의 역할은 자본 잉여자에게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 축적된 자본을 투자로 연결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자본 부족자에게는 우리가 소비나 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교육을 위한 직업수단 및 직업의 경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기업 부분은 대개 자금 부족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통하여 자금을 벌어들이고, 또 생산 경비의 지출이나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자금을 지출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영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자금의 크기가 투자나 경비 지출을 위한 자금의 크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자금 잉여자는 바로 가계 부분이죠. 그래서 가계에는 우리가 노동이나 토지의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는 않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남겨놓기도 하고, 또 이 잉여 자금은 저축이나 투자의 형태로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바로 금융거래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자 단위의 가계는 잉여 자금을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곳에 저축하고 또 투자하고 싶어하죠. 반면에 적자 단위의 기업 부분은 주식 등은 채권이나 주식 등의 정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직접 모집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하여 싼 비용으로 자금을 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금융 시스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데요. 금융자본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통해서 기업을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케 하여 확대 재생산을 지원하며 가계부문의 저축과 투자에 대한 큰 보상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죠. 만약 금융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싸게 구하게 되고, 또 개인은 잉여 자금에 대한 적지 않은 보상을 얻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용을 얻기 어렵게 해서 소비 활동이 위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금융 시스템이 우리가 효율적이어서 싸고 손쉽게 자금을 얻을 수 있으면 투자와 소비가 증가되고, 또 실업률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런 금융 시스템은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이며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물 상품 시장은 완전 경제 시장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죠. 자본주의는 이러한 실물 경제의 불안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불평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 경제를 발전시켜 왔죠. 자, 그럼 금융자산은 실물 자산의 청구권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며 스스로의 내재의 가치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의 필요에 의해 금융자산은 발명되어 왔는데 금융시장이 존재하면 개인의 소비 선호도와 관계가 없이 생산이 목적으로 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피셔의 분리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시장은 실물 부분의 최적 분배에 기여할 수가 있죠. 또한 금융시장은 쪼개기 힘들고 거래되기 힘든 실물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장 생산적인 곳에 자원이 배분되도록 해주고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할 능력을 제고시켜주죠. 자, 그럼 제1의 우리가 혁명적 금융자산은 우리가 돈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만일 우리 이런 돈이 없으면은 실물 거래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것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돈이 없는 물물 교환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수량만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과 교차하기를 원하는 상대방을 찾는 정보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의 거래 비용이 엄청날 것인데, 그런데 돈은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여 교육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번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돈을 잘못 관리하여 남발하게 되면 파멸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제국의 멸망의 뒤에는 초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이 돈의 신용을 상실하여 멸망한 뒤에는 유럽 대응은 물물 교환 시대로 표류하게 되고 경제가 긴 암흑기를 갖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돈의 원리와 중요성을 잘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은 우리가 제2의 정권은 우리가 통상 제2의 혁명적 금융자산인데요. 케인즈가 화폐 부분을 실물 부분과 별도로 인식하고 화폐의 경제적 역할을 분석한 첫 번째 경제학자인 반면에 제임스 도비는 경제를 실물 부분, 화폐 부분과 정권 부분으로 3분한 첫 번째 경제학자이죠. 자, 그래서 정권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게 여겨지던 자산도 시장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자, 주식으로 인해 회사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채권은 부채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럼 모기지의 탄생으로 부동산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세계는 정권화의 물결 속에 있고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화될 전망입니다. 자, 공산주의는 금융경제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선진국일수록 금융경제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금융의 발전이 경제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한국의 금융도 이제는 국내외 경제적 역할은 물론 해외에서도 외화를 벌어들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렇게 금융 수단을 통하여 흑자 단위의 자금이 적자 단위로 이전되는 것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죠. 금융 수단을 통하여 흑자 단위의 자금이 적자 단위로 이전되는 것을 금융 거래를 한다. 우리가 기업 부분은 부족한 자금을 공급받고 또 가계 부분은 잉여 자금 대신 예금 계좌나 채권, 주식 등을 금융 자산으로 보유할 수가 있죠. 흑자 단위의 잉여 자금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적자 단위로 옮겨가는 과정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직접 금융은 바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특별법인 등 자금의 최종 수요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직접 채권을 매체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자금의 최종 수요자가 정권을 발행하고 또 자금의 공급자는 정권을 매입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죠. 정권의 매물을 중개하는 금융회사, 즉 매매 중개기관은 발행된 정권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대신에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등이 직접 금융의 대표적인 정권에 해당한다는 거죠. 반면에 간접 금융은 우리가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한 자산에 대한 청구권인 간접 정권을 매체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때 중개기관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중개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간접 정권을 발행해서 흑자 단위의 잉여 자금을 모으고 이를 대출이나 투자 등의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적자 단위의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우리가 자금 공급자에게 발행하는 대표적인 간접 정권에는 은행의 우리가 예금 정서가 있고 또 보험회사의 보험 정서도 있죠. 그리고 투자 신탁의 수익 조건 등이 있고 그리고 자금 수요자로부터 받는 정서에는 차입 정서나 투자 정서 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 금융시장, 우리가 장기금융시장에는 채권시장, 자산 유동화시장, 주식시장이 있고 단기금융시장에는 콜, CD, RP, 통화, 안정증권 등이 있죠. 그리고 파생금융 상품시장에는 선도계약, 서합, 옵션, 선물 등이 있죠. 그리고 외환시장에는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우리가 통상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장소로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이나 거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잉여 자금이 손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실물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저축의 형태로 축적된 잉여 자금을 투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기업 부분이나 정부 부분의 재투자와 신규 투자 활동이 가능해지고 또 이런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죠. 직접 금융의 경우에는 정권과 파생 상품을 통하여 여러 곳에 우리가 분산 투자나 투자 위험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간접 금융의 경우에는 자금 공급자를 대신해서 금융회사가 투자했다는 위험을 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여러 기업이나 개인에 대출해주고 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시장에 관한 정보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개발 잉여 자금 주체가 이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을 찾고 이들의 또 신용도를 우리가 분석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금융시장은 소비활동과 투자활동을 분리시켜서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현재의 소득을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이연시키거나 또 혹은 미래의 소득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상이한 시간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고 생산자는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빌리거나 또 빌려줌으로써 우리가 최적의 생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단기 금융시장과
단기금융시장과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으로 분류될 수가 있죠. 자본시장으로 우리가 분류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유통시장은 다시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발행시장은 1차 시장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정권이 최초의 투자자에게로 매매되는 시장을 가리키는데, 이 시장을 통해서 정권이 발행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정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하고 있고, 2차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유통시장은 발행된 정권의 유동성을 부여하고 황금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에서의 신규 발행 정권의 가격 결정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은 장내시장인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장외시장은 일정한 장소나 시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상 주식, 거래 기간, 거래 단위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비정형화된 비조직적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개방인데요. 이 개방은 우리가 통상 실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외제품에 대한 선호로 비록 외제품을 비싸게 주고 수입하였다 할지라도 기술이 없는 우리로서는 소비자 잉여가 있어서 효용적 측면에서 여전히 이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등은 그렇게 도입된 기계 및 설비로 기술을 측정하는 한편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우리가 오늘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이고, 또 금융상품은 실물상품에 대한 청구권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개방은 곧 실물자산의 매매를 개방하는 것이 되는데, 효율적인 금융자산의 발달은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발달은 실물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은 우리가 보다 많은 합리적 시장 참여와 보다 많은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 자본의 유입은 우리가 주식시장의 개방에 따른 기업 지배권 시장의 활성화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겠죠. 하지만 후발 국가는 적절한 보호와 더불어 내국 산업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개방의 시기와 폭을 선택해야 하고, 또 개방의 순수도 우리가 대외 개방보다는 대내적인 개방을, 그리고 시장 개방보다는 산업 개방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핵심인 시장의 장악권을 완전히 외국인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 금융시장의 개방은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사올린 우리의 결실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국보의 유치를 초래할 수가 있죠. 물론 개방의 대가가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는 수업료이기도 하겠지만 그 대가가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있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희생은 우리가 경제의 기반에게 이러한 기반이 무너지거나 또 이들이 희생에 의한 결실을 그냥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자, 제조과는 달리 금융업의 개방은 포커 게임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 포커 도사와 포커 초보와 같이 게임을 하면 물론 룰을 공략하지만 결과는 뻔하죠. 자, 그리고 단기 투기성 자금의 급작스런 우리가 유출입에 따른 경제 교란으로 국가 유동성 위기와 국가 주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 투자자가 막대한 자본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여지 또한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은 그날의 거시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더욱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배분을 이루는 윈윈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세 스티글리츠가 우려한 대로 거친 바다에 있는 조그만 보트 신세가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확립해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또 전문 인력의 양성은 물론 공정한 과세 체계로 외국 투자자의 이익에 대해서 적절하게 과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 규제는 우리가 통상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이죠.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리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빌린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돈은 물건을 팔면서 받게 되는데 회사가 잘못되면 빌린 돈부터 갚아야 되겠죠. 고객은 그 회사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 말고는 그다지 손해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자기 돈 날리고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죠. 반면에 금융업은 고객의 돈을 끌어들여 운영하는 업인데 자기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남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죠. 회사가 잘못되면 물론 빌려준 척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있을 터이고 또 주인도 손해를 보겠지만은 문제는 불특정 고객들도 모두 손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비해 고객의 돈을 꿀꺽하고 싶은 유혹도 훨씬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에는 규제가 필수적인데 금융업은 아무나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격을 갖춰야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만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허가가 자체가 가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진입 장벽에 따른 프리미엄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입 장벽이 있으므로 경제적 지대가 있는데 땅 짓고 헤엄치는 격으로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죠. 따라서 정부는 이 경제적 지대가 지나치지 않는지 또 영업을 건전하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또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감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제조회사는 망해도 다른 많은 경쟁 회사가 있어서 우리가 경제에 그다지 충격이 없죠. 자, 그러나 금융회사는 우리가 망하면 수많은 고객이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회사들도 피차의 일반이나 경제 전체에 주는 타격이 매우 클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금융업은 충격의 외부성과 시스템 위협이 큰 산업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업은 공익성을 띈 인프라와 같다. 금융업의 건전성은 그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규제가 우리가 혁신이나 발전의 발목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의 틀 속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칸막이 집단이 생길 수도 있죠.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과 기관과 회사를 전향적으로 통합한 추세를 보여왔는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는 것만 열가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면 취급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규제당국도 우리가 업태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바꾸고자 했죠. 그래서 고유한 기능은 변하지 않지만은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는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옷 자체를 규제한 조선시대에는 내내 옷의 형태가 다양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지만 옷을 입는 기능만 규제하는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옷을 취향대로 입을 수가 있고 계속 발전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완화가 금융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금융 사기를 낳고 또 금융위기로 이어지기도 해서 재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금융의 본질을 망가하지 않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